109페이지 내부 수익률법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전체를 다시 아울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 일단은 제목을 좀 봅니다. 내부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영어로 internal rate of return 이렇게 합니다. 인터널이 내부라는 뜻이에요. 자, RRR rate of return 수익률을 말해요. 왜 내부 수익률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 사업 자체의 수익률을 말해요. 그 사업 자체. 그러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 이렇게 합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게 하는 할인율, 수익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한 기간 모형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해가 좀 어려우니까. 자, 예를 들어서 100억 투자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얼마 들어왔냐면 120억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슨 가치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겠죠. 그런데 말이죠. 할인율을 이제 M이라 적겠습니다. 요거는 케인즈가 MEI라 불렀어요. 그래서 투자의 한계율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M이란 표현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한 기간 이렇게. 근데 이 둘을 같게 해준대요. 같게. 그럼 같게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요게 100억이 돼야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요 M을 뭐라 하냐면 내부 수익이라고 그래요. 내부 수익률. 그러면 생각해봐요. 120억이 100억이 되려면 1.2로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0.2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느냐? 내가 100억 투자했는데 원금 100억 말고 20억을 더 벌었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의 수익률이 20%짜리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 A 사업이면 A 사업의 수익률.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몇 퍼센트라고요? 20%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내부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투자할까 말까 그것은 뭘로 결정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이 사업의 수익률이 나오면 여러분이 이미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의 수익률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전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는 것 같으면 투자한다고 배웠죠. 그 기대 수익률은 확률을 명시로 개입했을 뿐이고 이것도 일종의 기대 수익률 성격이에요. 이 사업에서 기대된 수익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셨습니까? 사업 자체의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생각해 보니까 내부 수익률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이게 100억이 나온다 그랬죠? 만약에 100억에서 100억을 뺀다면 현금 유입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뺀 건데 그때는 NPV가 0이 되겠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NPV가 0, PI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다. 이게 생각보다 지문으로 출제가 많이 됐어요. NPV가 0, PI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다.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죠. 이게 내부 수익률. 자, 일단은 전체 아우터를 좀 잡아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부의 극대화 기준, 투자 판단 준거로서 우수한 게 첫 번째, NPV법이에요. 저를 봐요. 하나, 둘, 셋! V. NPV. 가장 우수한 기법은 뭐라고요? NPV.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왜 그런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재밌어요, 이거. 재미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이죠. 이번에 펑튀기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소득도 좀 줄고 그래서. 실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꼭 특정 시간이 되면 막히는 도로가 있어. 거기에 꼭 펑튀기 장사가 나타나시죠. 그죠? 네. 근데 이 펑튀기 한 장의 원가가 100원인데 한 장에 200원을 팝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무려 100%예요. 수익률이 100%? 펑튀기 몇 개 팔아야 아파트 사요? 갑자기 한숨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야,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거 물론 수익이 높으면 좋다는 걸 알아. 그러나 통장 잔고가 늘어나야 부자 되지. 아니 그 100원씩 그 벌어갖고 언제 집 사겠어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시킨 대로 합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109페이지 제일 하단 가봐요. 109페이지 제일 하단이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4번의 순환값과 내부 수입 비교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동그라미 3번은 기억이 있죠. 기억.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V의 극대에 대한 바람직한 증거로 되어 있죠. 그 옆에 적습니다. 저 시기도 적어요. 통장 잔고 증가분. 통장 잔고 증가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109페이지. 아래쪽에 양갈 4번에 동그라미 3번에 기억. 통장 잔고 증가분. V의 극대에 대한 바람직한 증거.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투자했어요. 그럼 통장 잔고 이제 얼마예요? 0이죠? 그죠? 그런데 다시 돈이 들어왔어요. 현재 가치로 120만 원. 그러면 이전보다 통장 잔고는 얼마 늘었죠? 20만 원. 그 20만 원이 NPV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통장 잔고가 늘어나야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봐봐요. 요 내부 수익률이나 수익성지수나 다 비율을 나타내. 이게 높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 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V의 극대화 판단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게 뭐예요? NPV라는 거예요. NPV는 금액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비율이라니까. 그래서 왼쪽에 108페이지 좀 보도록 합니다. 108페이지.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 양가리 2번에 동그라미 2번, 상호 페타 투자에서 순환값과 수익성지수 서로 결과가 다르다. 그럼 뭘 따라간다? 순환값을 따라간다. 왜 그런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현가와 수익성지수가 다를 때. 자, A 투자한 현금 유입의 현가가 1000, 유출의 현가가 500. 1000에서 500 빼면 얼마죠? 500. 그게 NPV입니다. 그럼 PI는 몇 분의 몇이었을까요? 봐봐. 물어본다 그랬죠, 제가? 들어온 돈을 분자에 적는다니까. 그 몇 분의 몇이에요? 500분의 1000이지. 들어온 돈이 뭐예요? 1000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을 500으로 나눠야 된다니까. 어따 참말로 그냥 한 문제라니까. 수익성지수는 분자가 들어온 돈 나간 돈. 분자가 위쪽이야. 또 분자 분모를 모르는구나. 자, 위쪽이 분자. 자, 들어온 돈이 위쪽이 적혀. 1000. 그래서 뭘로 나눴어? 500으로 나눴지. 그러니까 2가 나왔지. 난 틀렸다 방금 그 이야기. 적어. 이제는 틀리지 말자. 응? 봐봐요. 오직하면 저 위쪽에 수익성지수 식 봐봐요. 수익에다 네모 쳐놓고 유입에다 네모 쳐놓은 거 보이세요? 네. 색깔 칠해. 본인이 틀렸으면 다른 사람 다 맞추는데 나만 틀린 거야. 나만. 내려가서요. 다시 봅니다. 이제 B투자한 볼게요. B투자. B투자 현금 유입 현가가 500, 현금 유출 현가가 200 빼면 NPV는 300. 그럼 이제 NPV로 따지면 A투자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B투자 봐봐요. 아니 저 PI 봐봐요. B투자는 2.5죠. 그죠? 그럼 PI를 따지면 B가 더 좋은데? 여러분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야 부자 된다고 했지. 그럼 이때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NPV를 기준으로 해야지. 그게 뭔데? A투자를 선택해야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기본성이 없어. 여기 시험이 나올 건데 여기 31에 29번이 나온대요. 이게. 응?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봐요. 순현가 같을 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투자한 현금 유입현가 1000, 유출현가 500 빼면 NPV 500, PI는 2. B 투자는 700에서 2 빼면 NPV 500. 어머? 통장 잔고 500 똑같이 늘어나네? 맞죠? 그런데 PI는 B가 3.5로 더 크죠? 자, 잘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통장 잔고가 500 똑같이 늘어나. 근데 초기에 적게 투자하고 그만큼 잔고를 늘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유출의 현가를 봅니다. A하고 B 중에서 유출의 현가가 어떻게 더 적어? B. 그래서 NPV가 동일하면 그때는 PI가 큰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초기 현금 유출이 적으니까. 알겠습니까? 예. 지금 이해됐어요? 이런 거. 이걸 막 바꿔서 적어놔. 정신없이 막 책을. 계산사를 여러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109페이지. 109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쯤에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순현가가 0, 그리고 수익성지수가 1이 되도록 할인율, 거기다 별표 쳐요. 이게 실제 시험 지문에 5번 이상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내부 수익률은 NPV가 뭐? 0, PI가
일이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률이다.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다이아몬드 나와 있어요.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 NPV, PI, IRR에서 현금 유출이 현재 가치는 총 투자액이 아닌 무슨 투자에? 지분 투자에. 지분 투자에. 조심하십시오. 셋 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요. 알았죠? 무슨 소리인지 몰라? 예?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라고. 험부대는 버리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령가법과 내부수행법의 비교. 수령가법이 보다 우수한 분석 기법으로 인정되는 이유가 뭘까? 거기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투자 수익률이 가져. 수령가법은 기회비용 성격의 요구수익 사용하지만 내부수행법은 내부수익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잠깐 이거 봅니다. 순현재가치법에서 이 요구수익률, 요거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률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이 요구수익이 정해진 다음에 NPV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자, 내부수익법 봐봐요. 자, 이 내부수익률은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아니라 특정 사업의 수익률입니다. A라는 사업이 있다면 A 사업의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두 사업 다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이 있다면 다시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게 재투자입니다. 근데 재투자 수익률을 저기 순현재가치법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정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간주를 하는데 이것은 A 사업의 수익률이 20%인데 또 20%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설득이 약하다. 그래서 지적을 받는 것이죠. 하나만 더. 자, 여기 봅니다.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10억 더 투자하고 추가적으로 5억 더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금액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비전통적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비전통적 사업의 경우에는 이 내부 순위를 계산할 때 이게 사후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여러 상황에서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 내부 순위이 여러 개 나오게 돼요. 여러 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내부 순위하고 요구 순위 비교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어. 그래서 여러분 좀 한계점이 있다. 한계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자 이제 출제될 거 기억은 제가 해드렸어. 통장 잔고 증가분 예? 출제됐고요. 이게 중요한데 언급한 책들이 기본세 또 이거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출제됐습니다. 자 봐요. 가치 가산의 원리.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보러 온다고 그래서 옆에 가로로 적어놨어. 뭐라 돼 있어요? 가치를 더해서 계산할 원리가 가치 가산의 원리입니다. 아셨어요? 참말로 그냥 책들이 그런 게 어려워.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봐요. 거기 이제 사례를 한번 봐봐요. 자 NPV 한번 봐봐요. A 투자니 NPV가 100억 B 투자니 50억. 그럼 둘 다 투자하게 되면 통장 잔고는 100억과 50억이 늘어나니까 150억 늘어나겠죠? 더 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IRR 내부 수익률을 보면 A 투자니 10% B 투자니 10% 둘 다 투자하면 20%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혼란이 일어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A 투자니 100억 투자해서 10억 들어왔고요. B 투자니 10억 투자해서 1억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0.1, 0.1 같죠? 그럼 둘 다 투자하면 110억 분의 11억 그래서 0.1 또 10%야. 20%가 아니고. 이상하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각 부서의 비율 그 더하면 다 됐었는데 뭐 이상하다 막 이래. 특히 이제 공직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체크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주어진 예산을 부서별로 나눠서 퍼센트를 나중에 다 더하게 되면 전체가 10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의 예산을 여러 파트에 나눠줬다. 여기 10만 원, 여기 20만 원, 여기 30만 원. 그러면 10%, 20%, 30% 더하게 되면 전체 몇 퍼센트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분모가 동일할 때 그래. 이건 서로 다른 투자가 아니잖아요. 분모가 다른데 뭘 더해. 그럼 비율을 더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동일한 모집단을 기준으로 비율이 있다면 확률 같은 거 더하면 100% 이렇게 되지만 이건 더하면 안 된다고. 가치 가산의 원리가 될 리가 없다고. 이건 가치가 아니고 비율이니까. 가치예요 비율이에요? 비율을 더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자 됐고요. 그래서 그게 출제됐고 또 출제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예. 자 앞으로 이제 예상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NPV가 같을 때는 PI가 큰 걸 선택한다.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봐봐요. PI도 할인율을 뭘 사용하더라?
할인율. 요구 수익률 생각해. 예. 알겠어요?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을 뭘 쓰고? 여기 내부 수익률이구나. 여기 있구나. 자, 여기 요구 수익률. 여기 할인율을 뭘 쓰고 여기는? 내부 수익률을 쓰고. 한 번만 더. 순위평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을 쓰지만 내부 수익법은 내부 수익률 할인율을 쓴다니까요. 거기에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다 코스야. 맨날 그 헛다리 짚지 말고 그런 거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는 특징이 어디에 나타나? 비율은 더하면 안 돼. 알았습니까? 만약에 이것도 더하면 안 돼. 이거 뭐야? 수익성지수법. 이건 금액을 계산한다면 비율을 따로 계산해야 돼. 두 가지 투자를 다 투자했다 할 때는 금액을 유출평가, 유입평가 각각 계산해서 비율을 따로 계산해야 돼. 비율 바로 더하면 안 돼. 부모 분야 서로 다르니까.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가치 가산 원리는 순현재 가치법은 적용이 되지만 나머지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 사례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자, 어림셈법에 의한 승수와 수익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림셈법은 이미 우리가 학습한 거하고 관련이 깊어요. 자, 우리가 뭘 배웠느냐면 총투자의 영역, 여기 지분투자의 영역. 아까 제가 이거 구분해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봐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총소득, 저소득. 총소득, 저소득. 여기는 순영업소득. 가총, 실타, 유총, 비업 할 때요. 부채수 빼면 전세후, 세전, 현금수지. 이게 전세후가 지분투자액이에요. 오케이? 전세후가. 그 다음에 여기는 세후, 현금수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영역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승수하고 수익률입니다. 승수하고 수익률. 자, 우리가 먼저 배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수익률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요 수익,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죠? 지금 벌써 세 번째 합니다. 율, 비율, 지수, 개수, 상성도. 지금 세 번째 한다니까. 그럼 분자, 위쪽이 분자예요? 분자가 뭐가 적혀야 돼? 수익.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수익은 두 종류가 있어. 총수익과 순수익. 자, 이 수익률은 분자가 뭐가 적힐까요? 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예? 여러분, 깍지 끼고 97페이지. 깍지 끼고 9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 수익 그래가지고 양가리 입은 수익률 그래가지고 식이 있어. 분자가 뭐죠? 무슨 수익? 순수익. 실밥 봐요. 여기 분자에 뭐가 적히냐면 순수익이 적혀요. 총수익이 적히면 수익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자, 수익률은 분자가 무슨 수익? 순수익. 여러분, 어떤 아주머니가 붕어빵 장사를 하셔요. 근데 오늘 붕어빵을 40만원어치 팔았어요. 40만원어치. 그래서 40만원이 다 순수익이에요? 아니라고 알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그 매출액 전체를 넣지 않는다니까. 순수익이 순수익.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둘은 역이관계 있습니다. 역이관계. 그리고 이 승수는 배수라는 뜻이에요. 배수. 여러분, 가감승제할 때 승입니다. 가, 감, 더하고 빼고 승, 곱하고 제 나누기. 에? 승이 뭐? 고발승자입니다. 배수. 배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이 무슨 배수 그러면 요놈이 아래 분모로 들어갑니다. 분모. 무슨 승수 그러면. 둘은 역이관계 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이 이름을 왜 쓸까? 자, 일단 여기 저소득 또는 청소득 승수 보겠습니다. 분모가 저소득, 청소득. 여기가 총투자에. 이렇게. 자, 여기 잠깐 봐요. 책 한 권만 봐, 한 권만. 응? 한 권으로 통일해, 통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중해서 여기 봐요. 총소득, 저소득 분의 총투자입니다. 총투자. 그러니까 뭐 총소득 얘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 총소득 또는 초소득 승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순소득 승수는 뭘까요? 분모가 순영업소득이고 분자가 뭐? 총투자에. 자 여기 봐요. 여기 순영업소득의 총투자 이렇게. 순영업소득이 몇 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배.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분모가 뭐예요? 세전 현금 수지. 분자가 지분 투자 이렇게. 지분 투자. 그러니까 영역이 달라졌어. 영역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봐요. 승수란 말이 나왔을 때 전세 후는 지분 투자 영역이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야 돼? 분자가 지분 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세후 현금 수지 하고 관련된 세후 현금 수지 승수. 분모가 세후 현금 수지. 얘가 지분 투자 이렇게. 자,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잠깐 봐요. 자, 총 투자액이 10억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총 투자액 10억인데 경비 빼고 1년에 1억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얼마예요? 10. 그럼 이건 이렇게 불러. 순소득 승수가 10이다. 그 말은 순소득의 배수가 10이다. 그런 말이야. 다시 말하면 순소득이 10배다. 그런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 너가 순영업소득 2억을 벌고 싶다. 그럼 그 10배인 10억을 투자해야 한다. 그 말이야.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순소득 승수가 10이다. 그렇게 했을 때 순영업소득 10억을 벌고 싶어. 그럼 얼마를 투자해야 한다? 100억을 투자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봐요. 1억 얻기 위해서 10억이 아니라 만약에 9억만 투자해도 된다면 좋은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승수는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여기 제목 밑에 뭐라 적어놨어요? 읽어봐요. 작을수록 유리. 여러분 수는 무조건 크다가 좋은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본 회수 기간. 왜 그랬을까?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자기 자본, 타인 자본 말이 없죠. 여기서는 총 투자액을 말합니다.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억을 투자했어요. 경비 빼고 1억씩 들어옵니다. 1년에. 그럼 10억을 회수하는데 10년 걸리겠네. 그죠? 네. 여러분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은 긴 게 좋아? 짧은 게 좋아? 그러니까 작을수록 유리하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잠깐만 여기 봐요. 순소득 승수를 제가 자본 회수 기간을 했지. 총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을 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왜 총소득 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을 부르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아니 지금 이걸 11월 달부터 들었는데 경비를 빼지 않았죠. 이건 여러분 영업 경비 뭐 들어있어요? 아까 반드시 넣는 게 뭐 있었어? 세금 중에 재산세. 재산세도 내지 않고 투하된 자본을 회수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압류 들어오지. 조세 체납에 따라.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비 빼지 않고 자본을 회수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경비 빼고 순영업소득 여기서부터가 순수익이야. 그래서 이걸 자본 회수기간을 하는 거지. 총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기라고 부르지 않는다니까. 교재를 아무리 봐도 없다니까. 예? 그런 설명은 없어.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분 회수기간 이렇게 할 건데 그건 쓰지 않아. 학자들 쓰지 않는데 여러분이 굳이 쓸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여기 비었죠? 비었죠? 네.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됩니다. 분모가 총투자의 분자가 총소득 또는 초소득 이렇게 되는데 이 총투자액이 부동산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이것은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불러요. 수익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익률 영역이 넣지 않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그래요. 왜 총자산 회전율을 하고 여기를 비워놨을까요? 표에. 왜 비워놨을까요? 얘 수익률이 아닌가요? 칠판에 힌트가 있어. 왜 수익률이 아니에요? 순수익이 아니니까. 여러분 수익률은 분자가 무슨 수익이 적힌다? 순수익이 적힌다니까. 이거 순수익이 종수익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순수익이라니까. 경비를 빼지 않으면 순수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책을 아무리 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야 이제.
논리가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걸 수익률을 부리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분자가 순수익이 아니기 때문이야. 오케이? 자, 책에 없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기본서도 어든 교보문고와도 설명이 없어요. 이런 거 꼭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제 들어본 적 있어요. 종합자본 환원율. 종합자본 환원율. 저기 봐봐요. 이 표현 우리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이펙트, 레버리지 효과 할 때 했었죠? 그때 저런 용어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투자액에서 환원되는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총투자액 영역 맞죠? 이제 분모 분자가 바뀌어요. 분모가 뭐예요? 총투자액. 분자가 순영업소득입니다. 순영업소득. 이걸 뭐라 그래요? 종합자본 환원율. 종합자본 환원율. 그 다음에 여기는 세전 수익률을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배당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지분배당률을 불렀을까요? 세전 수익률하고 그냥 놔두지? 왜 그런지 모르죠? 왜? 대한민국 책이 없으니까. 수험생은 안 나와 있어, 이런 게.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걸, 여기는 그 뭐 지분배당 아닌가? 왜 그랬을까? 이런 거죠. 알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알면.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 봐요. 세전 수익률, 여기서 나온 이 세전 수익률. 이것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까 제가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한 게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빨리 대답해봐요. 몇 개? 4개. 뭔데? 순현재 가치, 또 수익성 지수, 또 내부 수익률, 또 평가회수 기간법. 평가회수 기간. 그 4가지 빼놓고는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거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4가지 빼놓고는 다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았다니까. 이것은 한기간 모형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이번에 5월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했어야 한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금년에는 세금, 그 과세 대상의 소득은 금년 소득이 아니었던 거예요. 작년 소득이야. 왜 그러지?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면 세금을 계산할 수 없지. 그러니까 해가 지난 다음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작년 한 해 동안 확정된 소득을 근거로 금년 5월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은 다음에 내는 거예요. 소득 확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기간 단위로 소득 확정이 하니까. 그럼 이것은 화폐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았죠? 한 해 모형이야. 금년에 얻은 배당 수익이 있다면 세금은 언제 내? 금년에 내, 내년에 내. 그러니까 내가 지분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있다면 그건 세금 내기 전 돈이다 이렇게 보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지분 배당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에 따른 소득은 원래 언제 내야 되니까 내년에. 사실 세법상 분리과세, 뭐 원청지수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편의성이 좀 고려된 거고 기본적으로는 세금 언제 낸다? 다음 해. 그래서 이것은 지분 배당이라고 해요. 지분 배당.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표를 보면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이렇게. 이 3가지. 보이세요? 네. 그게 좀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나머지가 안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특히 중요한 게 순소득 순수입니다. 순소득 순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자본 회수기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다음 자료를 통해서 자본 회수기간을 경험하면 이렇게 물어봐 버려요. 응?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순소득 순수가 떠올라야 돼. 별표를 쳐서 반드시 기회가 들어갑니다. 계산 문제 나왔어요. 다 출제됐던 것들이에요. 자,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대답 없고요. 대답 없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문제는 비율분석법이에요. 이 비율분석법이 혼자 하면 거의 끝장입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비율분석법, 이 비율 나오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여기 한번 봅니다. 대부 비율 볼게요.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은 LTV, Loss Value Ratio 이렇게도 부르는데 제가 시킨 대로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113페이지 갑니다. 113페이지. 갔어요?
113페이지 하단을 보면 기본 용어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융자 비율 적혀 있죠. 거기 양가로 1번 앞에다가 별표 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표현들 다 외워야 돼.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동의합니다. 아시겠어요? 별표. 반드시 외워야 돼. 시험 문제에 담보 인정 비율하고 책을 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동의어니까 외워야 한다. 네. 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생각해봐요. 이렇게 잠깐 봐요. 비율한 말이 앞에, 저와 비율한 말 앞에 있는 단어가 분자에 적힌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부 받은 돈, 부채, 남의 돈이 분자에 적혀요. 그래서 둘은 분자가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큰일 났어. 이제 분모 설명이 없잖아. 그래서 난감하네. 그래서 분자가 부채, 잔금 되게 이렇게 관행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중간에 상환한 돈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분모가 부동산 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채, 잔금이 남의 돈이죠. 그러니까 분자가 뭐? 타인자본. 여기 타인자본. 그리고 자기자본. 자 봐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모두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끌어다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분자가 부채, 분모가 지분. 부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또 타인자본. 여기는 뭐? 자기자본.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똑같은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100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남의 돈 50억을 빌렸어요. 그럼 내 돈은 5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100억, 총 투자액이 100억이다. 타인자본을 50원 조달했다. 그럼 내 돈은 얼마 들었단 얘기예요? 50억. 그럼 그렇게 알면 돼. 그렇게 내요, 시험 문제. 자, 100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지분은 80억을 현금을 사용하여 투자하였다. 그럼 남의 돈 얼마 빌린 거야? 20억. 그런 식으로 나와, 시험에. 그럼 여기 몇 퍼센트예요? 일단 0.5가 나오고요. 0.5라고 적고 몇 퍼센트로 읽는다? 50%로 읽는다. 그러면 자 봐요. 이것은 봐요. 동일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이렇게 50이 되어서 여기는 1이 됩니다. 100%가 돼요.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대부 비율이 50%라면 부채 비율은 100%가 돼요. 자, 이 퍼센트를 바꾸는 방법이 있죠. 이건 이단 문제 풀이할 때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퍼센트 문제는 분모를 무엇으로 놓고 푼다? 그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일단 퍼센트는 100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100이라는 사실만 안 잊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단 말씀 좀 드리고, 자, 여기에 어떤 결론이 도달하냐면 부채 비율은, 자,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자, 아무 말이 없이 부채 비율은 대부비율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이러면 틀려요? 항상 크다, 항상 같다 그러면 틀려. 그때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타인자본을 조달한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대부비율보다 항상 크다. 그때는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이꼴일 때가 어떤 때냐면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 55 없고 55 없고 55 없고 0이 되죠? 그때는 둘이 같아. 다시 한번 부채 비율과 대부비율 같은 경우는 타인자본 남의 돈을 끌어다 쓰지 않는 경우만 같지 단 1원이라도 끌어다 쓰면 대부비율은 작아져요. 왜? 분모가 이거 봐봐요. 50억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죠. 지금 이해했어요? 아, 이거 참말로 이거 이제 예상 문제, 이것도 예상 문제.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이 큰지 대부분이 큰지 이제 헷갈려. 대자가 큰 대자 아니야? 또 이러고. 여기 그림 자세히 봐봐요. 여기 부채 비율 나왔어. 부채 보여요? 부채 비율 나왔다니까? 아마 이렇게 돼 있을걸? 뭐 납입 문제도 있을걸? 잘 봐봐요. 부동 앞에 제가 부채 비율 나왔다니까. 부채. 여기 잡아요. 해. 부채 펼치면 커진다. 아니, 대비해야 돼. 자, 부채 비율은 대비율도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같은 경우 어떤 경우라고?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빌린 돈이 없을 때 0으로서 같아.
근데 시험 지문에 타인잡을 조달한 경우 그럼 무조건 큰 거야. 뭐가? 부채 비율이. 그거 개념상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럼 요걸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대부잔치 이렇게 옵니다. 대부잔치. 여러분 외상은 소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대부잔치 빚잔치야. 대부잔치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 부채 비율은 부채 타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무당은 작두를 타는데 부채도사는 부채를 타. 부채도사는 부채를 타. 알았습니까? 부채 타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대응해서 지분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죠? 지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이것은 분자가 여기는 타인 자본인데 자기 자본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 봐봐요. 100억짜리 부동산 있는데 남의 돈을 30억 빌렸어. 그래서 샀어요. 그럼 대부 비율은 30%죠? 지분 비율은 70%. 그 둘을 더하면 100% 1이야 1. 그래서 거기 보시면 110페이지에 자기 자본비율 지분 비율 오른쪽에 보면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지분 비율하고 대부 비율 더하면 얼마로 돼 있어요? 1. 저를 봐봐요. 지 대 1이죠? 저를 봐요. 몸을 이렇게 100에 지 대면 1. 일자처럼 보여요? 이자처럼 보여요? 나도 힘들다. 지 대면 1. 자, 거기다 페이지 적습니다. 페이지 적어요. (192) 가봐요. 192 페이지. 거기 보면 상단에 물리투자법이 있고 B에 금융투자법이 있죠? 거기 보시면 뭐 나와 있어요? 지분 비율은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더한 것도 나눈 거고 대부 비율은 분자가 타인 자본인데 이거 나와 있죠? 그렇게 거기에 한번 써먹어. 그리고 지분 비율 계산한 문제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건 뭐 틀린 사람 거의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지분 비율하고 대부 비율 더하면 1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케이? 그것만 따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 들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와요. 부채 감당률. 지금 이 제목을 봐봐요. 율자 앞에 부채 감당이죠. 그죠? 감당을 쓴 돈이 분자에 적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자가 순영업소득. 아까 우리 가총 실타 유총비 업사 할 때 그 업이 업. 서가 뭐였어요? 부채 서비스. 그러니까 그 안기법으로 통일시켜 놓은 거에 다 맞물려 놨어. 이건 들어오는 돈이고 이거 나가는 돈이에요. 그럼 들어온 돈이 많아야 부채를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돈, 이게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클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뭐 금융기관들이 대출 줄 때 부채 감당률이 1.2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부당 없어 이렇게 합니다. 더 이상 부당은 없어. 불법은 없어. 알았습니까? 네. 부당한 것은 없어. 뭐 국회의원 따르라고 해서 무슨 회사의 대기업이 막 그냥 취직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이번에 보니까 뭐 호화 군생활한 사람이 있었다며. 뭐 TV 나오는데 보니까 공군 뭐 사병이 혼자 뭐 1인실 쓰면서 편하게 살았다는데. 휴가도 막 집 안 들어가고. 아직도 그런 게 있나?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무슨 뭐 금융관련 무슨 뭐 어떤 분 자녀라 그러는데 이거 말이죠. 이런 것들 없어야 돼. 이런 것들. 부당은 더 이상 없어. 부당 없어.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익률. 이건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제목 봐봐. 채무 불이익률. 작을수록 좋겠죠.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합니다. 여기 나가는 돈이 나가죠. 영업 경비 적히고요. 여기가 뭐예요? 부채 서비스에. 여러분 아까 우리 암기법에 비, 써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총비 없어 이렇게 하면서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효총소득 또는 초소득 둘 다 돼요. 그래서 이건 클수록 좋지가 않아. 분자가 마이너스 분모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합니다. 체불 비서 줘. 체불 임금은 비서부터 줘. 사장하고 친하니까. 체불된 임금은 누구부터 줘? 비서부터 줘. 미크에서는
체불된 비서가 총 들고 나타나. 체불 비서 총. 빵. 그렇게 해도 좋고. 편할 때 하세요? 체불 비서 총 해도 좋고, 체불 비서 조 해도 좋고. 됐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수익률이 아니야, 그래서. 비율분수법으로 들어간다고. 총자산 회전율 찾았어요? 교재? 네. 해봐요. 여기는 회전 조치 이렇게 합니다. 회전 조치. 카드 돌려막기 되겠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총자산 회전율은 클수록 좋은 거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금 회전이 빨리빨리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대신 수익률은 아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수익률이라 부른다. 그냥 비율이라 부른다. 그냥 비율, 수익률이라 부르지 않아. 그리고 경비 비율. 이것은 할 필요 있어요?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제목 그대로잖아요. 출석률, 결석률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경비 빼기 뭐예요? 빼기 전이. 저소득, 총소득. 그리고 저소득, 총소득은 가능, 유효 둘 다 돼요. 영업 경비비에서 그 저소득은 부모가 저소득이잖아요. 가능, 유효 둘 다 된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추가 정리사. 요거 외우세요. 일단. 자, 대출 총액을 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상환 능력을 고려할 때 이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도출 과정은 여러분 별 필요 없어요. 이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도출 과정 설명해 드리는 거 하고, 오늘은 결과를 일단 외우는 걸 합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대출업 부당당. 대출업계에 돈 빌리면 안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부당해서 잘못하면 당한다. 오케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대출업 부당당 이렇게 옵니다. 저를 봐요. 조. 한 글자만 들어가. 알았습니까? 옆에다가 부당 적으면 안 돼. 하고 조. 한 글자만. 체불 비서 조. 그럼 부모가 유조소득 하나만 들어가죠. 대출업 부당당 할 때도 순영소득 말고 다른 게 안 들어가죠. 오케이? 순영소득 말고 다른 게 안 들어간다. 자, 소리내서 한번 따라합니다. 자, 대부잔치. 부채타자. 부당업소. 체불비서조. 회전조치. 대출업 부당당. 지금 이 암기법은 제가 고안한 건데 지금 몇 사람이 갖다 쓰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암기법 없으니까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소리내서 5번 하면 시원하게 기억이 돼요. 제가 요즘 뭐 개업하는 사무실 가갖고 이럽니다. 그걸 쿡 찌르면서 대부 그러면 잔치 그래요. 진짜라니까. 그 브라보 할 때 우리는 그거 해요. 대부 그러면 뭐예요? 잔치 그러고 마셔요. 자, 111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비율분수법의 한계. 비율분수법 한계. 어떤 게 비율분수법 한계일까요? 자, 이 잠깐 봐봐요. 재밌는 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 비율이 60%야. 그럼 여기가 100억짜리라면 60억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 이제 대부분이 60%. 자, 100억짜리 부동산을 하면서 대출을 60억 받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추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껏 해봐야 뭐 8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추기가 잘못돼서 이렇게.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80억에 대한 60%는 얼마예요? 48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48억 대출을 받았어야 한다니까. 근데 지금 얼마 대출 받았어요? 60억. 토해내야 돼. 얼마? 12억. 12억 상환해야 돼요. 자,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저런 문제가 생겨요. 이따가 제가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부동산 가치 대비 대부비를 초과해서 대출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신용대출 빼고. 다시 한번, 담보대출 받는 경우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대부비를 초과해서 대출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하기 때문에 저걸 절대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갱신이 되면 12억 상환해야 한다니까. 그럼 저게 아파트야. 내 아파트가 원래 10억이었는데 8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1억 2천 상환해야 돼. 겨우 샀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면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투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 남의 돈 끌다 써서 내 돈의 수익을 키울 수 있지만 자산 가치가 하락했을 때 버블 붕괴예요. 거품이 붕괴되면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가볍게 착륙하는 경착륙이 아니라 서서히 착륙하는 연착륙이 되어야 피해가 적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문제를 가져옵니다. 자, 111페이지 추가 학습하기 더 보도록 합니다. 나머지를 읽어보시고. 자, 거기 보면 단순 회수기간과 현가 회수기간 하나 물어봅시다. 투하된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근데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 현재 가치로 바꿔서 판단하냐 아니면 그대로 액면금을 썼느냐 해서 둘로 나눠요. 그대로 액면금을 쓰게 되면 단순 회수기간법, 현재 가치를 바꿔가지고 회수기간을 계산하게 되면 현가 회수기간법 그럽니다. 둘 중에 어떤 게 화폐시가치 고려한 거예요? 현가 회수기간법. 이거 그거 봐봐. 뭐 단일 투자인이고 독립투자, 뭐 상호 배트 무슨 상관이야? 기간 짧은 거 선택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네, 당연한 거지 뭐. 그 다음에 그 현가 회수기간법에다 별표 치시고요. 화폐 시가치를 고려한다고 밑줄 그어져 있죠? 거기다 별표를 꼭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MPB, PI, IRR 말고 화폐 시가치 하나 더 고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현가 회수기간법. 자, 계산 사례 들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단순 회수기간법이 계산 사례입니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하게 되면 현가 회수기간법이 되는 겁니다. 자, 초기 투자액이 1억 원이에요. 근데 순현금액이 흐름이 뭐 3천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들어오고 있는데, 자, 월 단위 계산하고요. 오타가 하나 있죠. 초기 투자액은 최초 시험이 아니라 최초 시점이겠죠. 최초 시점에 전액 투입되고 이후에 각 기간에 현금으로 매월말 균등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나갔고요. 1기에 얼마 들어왔어요? 3천만 원. 2기에 2천만 원.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어요? 5천만 원. 그리고 3기에 2천만 원. 얼마 들어왔어요? 7천만 원. 앞으로 얼마 더 들어오면 돼요? 3천 더 들어오면 되죠? 네, 근데 4기에 6천만 원이 1년 동안 들어왔고요.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3천만 원 들어오겠네. 1년에 6천만 원 들어오니까 6개월 지나면 3천만 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 딱 하면, 그러면 뭐예요? 6개월을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0.5년. 6개월입니다. 그럼 3.5년 이렇게 쓰거나 3년 6개월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두 표현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만든 거 이렇게 맞춰서.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 평균 회계 이익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익률이니까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다, 이면 큰 게. 여기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다. 큰 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비일부속법 좀 마쳤고요. 신시간 가진 다음에 부동산 금융 오늘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